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이 방위산업의 수출 증가율로는 우리가 지난해 세계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K방산, 방산한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날개를 단 한국 방위산업 그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최기일 군사학과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 그래서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지난 한 해 방산 수출 총액은 약 170억 불,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약 20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조? 예. 그게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70억 불을 달성한 이후 현재 이제 수주 잔고가 약 100조 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가? 예. 그 이전까지는 약 30억 불에서 한 40억 불 정도의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조에서 5조 사이 그 그렇습니다. 정도? 예. 우리가 수출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야, 우리나라가 무기를 팔아서 20조나 번다고? 이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우리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태동 이래로 약 반세기 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내 방위산업은 우리 군 내수 수요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았고요. 그렇죠. 방산 수출을 하게 된 해외 무기를 수출하게 된 것은 약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20년 됐는데 이제 연간 한 20조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죠. 전 세계 가장 큰 무기 시장이자 그리고 가장 큰 무기 수출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그렇죠. GFP,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어 파워와 같은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와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즉 시프리 등의 해외 각 조사기관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단연 전 세계 무기 시장의 1위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런 무기 수출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리는 몇 등쯤 합니까? 이게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좀 순위가 이제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요.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프리나 GFP와 같은 이런 기구들은 단년도 무기 수출 실적이 아닌 이제 5개년도 최근 5년치의 무기 수출 액수를 이제 평균 값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딜리버리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 수출의 이제 납품 실적 기준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 기준은 단년도 수출 기준을 기준으로 이제 컨트랙 계약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 기준이냐 컨트랙 기준이냐 또는 5개년도 평균치냐 또는 단년도 평균치냐에 대한 어떤 통계에 있어서의 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약 한 6위에서 8위권 정도 랭크돼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한 10위권 안팎이었다가 지금은 한 6위권에서 8위권 정도로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기를 외국에 팔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무기를 외국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군수 산업 전반으로 이 수출 수입의 무역 흑자 적자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해외에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지만 또 전 세계의 그 5위권 이내에 그 무기 수입 국가에도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가 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온 것이 이제는 무기 수출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밸런스 균형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일종의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뭐 대전환기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그래도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입 액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첨단 뭐 스텔스기 이런 것만 해도 하나하나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첨단 무기일수록 우리가 아직 못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수입하면 무역 흑자는 아직 안 되는 거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올해 국방 예산은 57조에 해당됩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비로 편성하는 이 국방 예산의 규모는 정부 세출 예산 규모의 약 10%,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57조 원 중에 이제 크게는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방위력 개선 사업비는 전차나 장갑차 그리고 전투기와 같은 이런 신규 무기 체계를 획득 조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방위력 개선 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위력 개선 사업비가 전체 국방비의 약 한 50에서 60%를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부분, 약 한 40% 정도가 해외에서 무기가 도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만 우리가 가늠해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비중 또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자주국방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위산업을 시작한 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시작한 건데 그동안은 그래도 계속 수입만 하다가 이제 팔기 시작한 지 한 10년, 20년 됐고 이젠 파는 데 있어서도 세계에서 한 6등, 7등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중에 뭐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기동 화력 장비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K9 자주포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예. 자주포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자주포와 견인포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화포와 같은 대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궤도 장비를 달고 엔진을 탑재한 것을 우리가 자주포라고 하고 이러한 궤도 장비나 어떤 엔진이 탑재되지 않은 결국은 어떤 견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견인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포를 끌고 다니면서 발사하는 게 견인포. 그렇습니다. 근데 포가 궤도가 있고 엔진이 있다면 탱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전차와 자주포가 어떤 생김새라든가 뭐 이러한 기동의 그런 메커니즘은 유사하다고 하지만 이게 군사적으로 무기 체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엄연히 이제 전차와 자주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이점이 뭐예요? 택틱스, 그러니까 택티컬이라고 하는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 이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걸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전차와 자주포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포는 사실 어떤 기동이냐 화력이냐 했을 때 화력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전차는 화력보다는 기동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무기차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탱크, 전차는 기동성이다. 또 빨리빨리 적진을 누비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주포는 빨리빨리보다는 스스로 가긴 가되 멀리 포를 쏘는. 맞습니다. 그게 자주포로군요. 예. K9 자주포는 포를 몇 킬로까지나 쏘는 겁니까? K9 자주포에는 기본적으로 155mm 포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155mm 포탄도 단순히 이 자주포가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탄도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램제트탄이라든가 또는 AI 인공지능탄. 그래서 최근에 육군의 기동 화력 장비의 가장 큰 트렌드는 장사정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정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5mm 자주포,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약 40에서 최대 60km까지 사거리를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40km에서 60km. 예,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K9 자주포와 유사한 뭐 팔라딘과 같은 자주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수탄, 이제 장사정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 70에서 70km 이상까지도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40km, 60km를 가지만 정확하겠죠? 정확도도 매우 정확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까 인공지능 포탄 말씀하셨어요? 포탄에 인공지능이 달려요?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워낙 화두인데다가 이제 무기 체계도 스스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무기 체계가 어떤 사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어떤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무기 체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 좀 두드러진 오늘날 현대 무기 체계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에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계속 발사하면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스스로 성능이 좋아지게. 맞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꽤 비싸겠는데요. 네. 아직은 일반적으로 뭐 상용화됐다는 표현은 안 맞고 저희가 이제 군에서는 전력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AI 인공지능탄이 전력화 배치되지는 않았고 현재 이제 개발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국 무기입니까? K9 자주포는 벌써 30년이 넘은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장비인데요. 1989년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시제품으로 처음 개발이 된 이래로 30년이 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성능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오늘날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자주포 이제 무기 시장에서는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자주포의 70%는 한국 거다. 그렇습니다. K9 자주포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주포 글로벌 마켓 쉐어가 70%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수치를 그러네요. 자랑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데다가 베스트셀러 그러네요. 자주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K9 자주포가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무기 시장에 대한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의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은 첫 번째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찰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비롯한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무기들은 일단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값을 내릴 수 있었던 또 그 동력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1953년 이제 6.25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로 이제 저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평시에도 전시와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군사력을 꾸준히 유지해 왔고 훈련도 계속하고 훈련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대량 생산 체제 그다음에 우리가 안정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들 이런 것들을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수요가 우선 쭉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즉 가성비 높은 무기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품질 우수성인데요. 그 어떤 무기 체계의 품질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시성인데요. 이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는 어떤 납기를 준수하는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이행에 대한 이행률, 그러니까 납기를 준수하는 납기 준수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단연코 우리나라 K방산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생산 기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1등 또 그다음 또 인기 있는 게 뭡니까? K2 전차? 이것도 많이 팔린다는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 쾌거를 우리가 낭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폴란드에 가장 많이 수출됐던 것이 바로 말씀드린 K9 자주포와 K2 전차였습니다. 이 K2 전차는 이른바 우리가 흑표 전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또 전 세계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 우수한 명품 전차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나 또는 뭐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에도 메르카바라고 하는 명품 전차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이러한 전차들과의 어떤 성능이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어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K2 전차, 즉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가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K2 전차가 명품 K방산의 이 무기 수출에 또 주요한 또 수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기동력하고 이 포격 능력 아닙니까? 그 주요한 게 자주포이고 전차인데 그 두 가지 다 지금 우리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로군요. 지상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동과 화력 부분에 대표되는 자주포와 전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K방산의 수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공기도 요새 팔지 않나요? 전투기?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항공기 완제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렇죠.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초음속 비행을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가 되겠는데요. 이 FA-50 전투기도 지난해 폴란드에 또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전 세계 동남아시아나 또는 서유럽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종이 바로 FA-50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이 세 가지가 대표 품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 포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수출하죠. 작년 2월 24일 발발한 우러 전쟁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습니다. 전쟁. 예. 대전차용 소부대 무기들 이제 뭐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품 무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궁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습니다. 현궁. 예. 그다음에 뭐 비룡이라고 하는 2.75인치.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자랑하는 이제 다련장 로켓인 MLRS를 한국형으로 만든 이른바 천무라고 하는 무기 체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동 화력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같은 항공기 그리고 이외에 뭐 유도 무기라든가 개인용 뭐 소부대용 어떤 개인용 화기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보이지 않게 해외 방산 수출에 많은 부분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폴란드의 이 자주포, 전차, 뭐 전투기까지 수출 계약 말씀하셨는데 폴란드와의 그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그 유럽권 쪽에는 우리가 잘 못 팔았었나요? 우리나라 국내 방위 산업은 그동안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미, 그다음에 뭐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일부 중동 지역을 주로 타깃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중앙아시아, 과거 이제 구소련의 이제 연방 국가였던 CIS권 국가들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도 저희가 또 방산 수출을 하기도 했는데 예. 사실상 서유럽의 해외 방산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지난해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제는 방산 수출의 그 권역과 대상 수출 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차 예. 서유럽의 해외 뭐 방산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물론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이긴 하나 이제는 뭐 미국 본토 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미국 멀지 시장까지. 않아, 멀지 않아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미국 시장에 우리가 뭐 자주포나 전차 팔지 못합니까?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산 우선 구매에 대한 이제 BAA법이라고 하는 바이 아메리카 액트가 제정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바이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됐었는데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죠. 자국산 우선 구매에 대한 기조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작년 5월 21일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게 됐는데 예. 이날 정상회담 의제 중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바로 RDP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RDP MOU는 이제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즉 상호 국방 조달. 예. 그래서 MOU라고 하는 협정을 일컫는데요. 이 RDP MOU는 전 세계 약 28개 국가가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도 이 RDP MOU 체결 국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 RDP 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RDP MOU 체결이야말로 우리가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RDP MOU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우선 구매법 BAA법에서는 이제 미국의 공공 조달에 있어서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국방 조달 영역에서는 미국산을 그 우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 조달 시장에서는 미국산이 아니면 절대 진입을 못 하는데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RDPMO를 체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령 RDPMO 체결 국가인 일본에서 생산한 것을 그 RDPMO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것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RDPMO를
방산의 FTA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것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국산 무기가 미국산처럼 미국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RDP MOU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결국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무기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렇죠. 미 국방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RDP MOU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그렇죠.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예. RDP MOU가 지금 현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미국과 우리가 FTA를 체결한 게 2006년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됐겠군요. 이미 그때부터 RDP MOU는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노무현 정부와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정부에서도 RDP MOU를 논의를 했지만 그럼 왜 지금에 와서야 RDP MOU를 추진하게 됐느냐? 예. 리시프로콜, 그러니까 상호 간에, 즉 FTA라는 것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서로 그 장벽을 열어야 되는데 예. 사실 사실 미국의 거대한 마틴과 같은 가령 이러한 방산업체와 우리나라의 가령 항공우주산업 차이나가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 방산업계의 어떤 우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우려를 하다 보니까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국방 조달 MOU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무기도 미국산처럼 인정받듯이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가 국산처럼 또 우리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상호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우리 방산업계가 지금 우려했다.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근데 이제는 뭐 한번 경쟁해 볼 만해. 이제 또 됐으니까 이걸 체결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중에 무기 수출 증가율 1위를 우리 한국이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약 100조가 넘거든요. 예, 예. 일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네. 이제 수주 잔고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하고 납품해야 될 물량을 일컫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주 잔고가 많다는 의미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야 될 물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주 잔고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가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장차 이제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2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지금 6위 내지 8위인데 2위까지 간다. 지금 바로- 무기 수출 국가 1위가 미국이죠. 예. 2위가 러시아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전쟁, 지난해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 내 무기 수요를 충당하기도 지금 버거운 벅차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지금 보더라도 러시아의 순위는 좀 뒤처질 것이라고 그렇죠. 내다 보이고요. 예. 그리고 3위에 프랑스, 뭐 4위에 독일,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무기 수출 증가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 그다음에 현재 이 무기 수출에 대한 수주 잔고 등을 가늠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무기 수출 국가 2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은 그렇군요. 결코 뭐 허망된 전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다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또 강국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까 한번 분석해 주셨듯이 폴란드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게 더 한번 마음에 와닿는데 폴란드에 이렇게 대규모 수출을 하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 없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북부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 이제 폴란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이제 국경을 맞닿아 있는 예. 나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나라가 이제 루마니아인데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유럽 지역을 크게 북유럽과 서유럽, 동유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동유럽의 폴란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실 유럽 내에서도 약간 좀 정서가 예. 유럽 내 정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이제 구소련, 즉 러시아제 무기들에 많이 의존을 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 당장 동유럽 국가들 가장 대표적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산 무기를 선택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중국산 무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의 많은 재래식 무기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급량이 한계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른바 서방의 자유주정의 무기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외신에 일관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